사대 예보다 내 백성이 열갑절 백갑절은 더 소중하오. 영화 광해의 왕이 된 남자의 명대사입니다. 새로운 권력의 탄생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권력은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백성을 10배, 100배로 귀히 여겨야 한다는 광해의 외침이 나침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진실을 여는 시간 판도라 지금 출발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제21대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21대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선언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오는 1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보수의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합니다. 저부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하고 일하고 삽시다.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비대위 체제가 아니라 선출된 당대표 체제로 치르는 것 자체가 보수 재건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면 목표가 될 것입니다. 울어도 봤소 웃어도 봤소. 오늘 판도라를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3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대선 이후 처음 이 판도라 스튜디오 나와주셨는데 좀 이 얘기 잠깐 해보고 저희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까 싶은데 자, 이름하여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저희가 사실 선거 때는 좀 마음에 있어도 각자 후보들도 지원하셔야 되고 하니까 못했던 얘기들이 좀 있을 텐데 대서기가 솔직히 나는 요 때는 참 힘들었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일단 박수현 의원님 이제 똘망똘망하게 저 쳐다보게 해주셔서 제가요? 제가 먼저 합니까? 먼저. 이제 여당이 돼서 위치가 바뀌었는데 김재원 최고 야당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작부터 두 분 또 이렇게 팽팽하게. 그럼 제가 먼저 말씀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선거 기간 내내 박찬대 원내대표, 상임선대위원장이 말 조심해라. 뭐 이런 거 굉장히 막 엄하게 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 김문수 후보님께서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께서 이제 비서실장을 하셨는데 유세장에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 이건 사실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요? 그 공표 금지 기간이니까. 구체적인 숫자는 하지 않더라도 그런 걸 유치할 수 있는 확정적 발언을 하면 그런 것인데 그런데 그때 이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도 당 내부에 계속되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최종 결과와 거의 비슷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계속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할 때 좀 힘이 들기도 하고 말을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죠. 근데 하여튼 뭐 그런 건 작은 에피소드고 결과적으로 왜 힘든 게 없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설화들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있을 때마다 그러나 잘 갈 수 있었던 것은 특급 도우미가 있었죠. 특급 도우미? 윤석열 전 대통령. 예를 들어서 정말 내란 수계가 거리를 활보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당당하게 보여주는 반려견 한강 산책이나 그다음에 부정선거 무슨 영화를 봐주신다거나 그다음에 전광훈 목사의 집회에 김문수 후보님을 지지해달라고 호소문을 보낸다거나 이런 그건 좀 이 정말 변곡점마다 그런 어떤 일들을 계속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김문수 후보님 입장에서는 참 정말 답답했겠다. 우리 김재원 후보님 의원님 비서실장이셨는데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자, 지금 말씀하신 이 순간이 김 전 최고위원님은 좀 힘든 순간이셨어요? 아니면 다른 뭐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사실 훨씬 더 힘든 게 많았죠. 저 그 당내 경선으로 당의 후보로 선출이 되었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말은 단일화인데 사실은 후보 끌어내리기 작업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그 후보 끌어내리기 위한 계획은 사실 그보다 훨씬 전에 있었어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김문수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며칠 후에 한 라디오 방송국에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때 이제 그 내가 임시국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었다면 드러누워서라도 몸으로 드러누워서라도 계엄 선포를 막았을 거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계엄에 대한 강한 반대 주장을 했고 하필 그때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탄핵 소추가 되었어요. 네. 그런 직후부터 후보 한덕수 후보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갑자기 대선 후보로서 막 각광받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김문수 후보가 5월 3일 날 선출이 되었는데 그날 저녁부터 곧바로 후보 교체 작업이 들어가서 결국 5월 10일에 이르러서는 강제로 후보 교체 내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당원들이 그 투표에서 그 작업을 중단시켰어요. 네. 근데 그런 과정이 그 단순히 그냥 그런 일이 있는 것뿐만 아니고 후보에 대해서 도덕적, 윤리적 비난을 가하면서 엄청나게 나쁘게 만들었고 그것이 선거운동 내내 사실은 그 선거운동 자체를 가로막는 그런 힘든 과정이 되었었고 또 그러는 과정에 이제 말씀하신 윤석열 대통령의 이 돌출 행동이 우리에게는 크게 도움되지 네. 않는 상황이 또 함께 빚어지는 막 그런 것이어서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후보가 아무리 잘해도 후보가 잘하는 걸로 해결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저 민주당에 대한 최고 공격수인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민주당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네.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지금 자당 얘기를 저렇게 하시는데 이 선거운동이 계속 하시라고 제가 들어드렸습니다. 대선 선거운동이 네. 그 이재명을 상대로 지금 선거운동해야 되는데 내부를 내부에 적이 더 많았다. 내부를 막느라고 아주 곤욕을 치렀죠. 네. 이제 한 점 푸세요. 자, 저희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김재원 최고위원이 준비한 판도라 열어보겠습니다. 자, 김재원 최고위원님 열어주세요. 오늘 이 판도라가 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첫 번째 판도라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또 이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하마평에 오르고 하는데 우리 박수현 의원이 아직 하마평에 오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판도라에서 대통령께 좀 한번 아부를 잘해서 혹시나 기회가 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준비한 문제이긴 합니다. 물론 네. 박수현 의원님을 위한 판도라 문제. 박수현 의원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네. 예. 제가 준비한 판도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목표는 땡땡 잘 살기다. 땡땡 잘 살기다. 자, 이 중요한 기회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이때 잘 해봐요. 김재원 최고위원 뭐 저랑 친한 친구인데 저 표정을 보면 네. 아주 장난기가 가득 들어있어요. 저를 골탕 먹이려고. 아니야 지금 이 기회에 한번. 네. 그래도 우리 친구의 진심을 믿어보고 네네. 아직 빈자리가 많아요. 두 글자인데 네. 평소에 김재원 최고 같은 뭐 감옥 잘 살기 뭐 아니, 이런 감옥은 걸 아니에요. 감옥, 에이, 감옥에 가서. 감옥에 가서 이런 걸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감옥 갈 일은 없어진 거죠. 네. 없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저를 위한 거라고 하니까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을 좀 잘 살게 해라. 그래서 국민 잘 살기 이렇게 국민 잘 살기. 이렇게 이제 기회를 준 거죠. 네.
물론 땡일 겁니다. 땡이죠. 정답은 최종 목표는 나만 잘 살기죠. 나만 잘 살기. 그냥 표정 좀 보세요. 아유. 아니 기회라고 하더니 이게 아니 기회인가? 그러니까 기회를 드렸죠. 아, 네. 근데 이유는 뭘까요? 나만 잘 살기? 지금 보면 그 특검법을 3개나 해서 이제 국민의힘을 모두 교도소로 보낼 국리를 하시고 우리 당을 해산하시고 그래서 천하 유일의 이 정당을 민주당으로 만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네. 사실은 뭐 재판 대통령이 되면 재판 중단법을 만들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게 됐어요. 판사들이 먼저 전부 엎드리고 어떻게 감히 나라님을 재판을 합니까 이러면서 재판도 안 하게 됐고 오늘 고법 발표 말씀하신 네,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대한민국이 이제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발 아래 꿇어 엎드리게 만들었으니 나만 잘 살기죠. 나만 근데 잘 살기다. 헌법도 위반이고 법률도 위반이고 이렇게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에는 그래도 법을 개정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배임죄도 없애고 선거법도 바꾸고 왜냐하면 이 외상값은 갚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재판 일자를 밀어놨잖아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5년 가까워지면 결국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면 또 이제 다시 기다려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그다음에 위증죄, 선거법 위반, 거기에다가 대북 송금, 거기에 뭐 성남 뭐 법카 사용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다 기억이 안 나. 이것도 다 하도 많아서. 예, 하도 많아서. 손을 막 주무르시는데요. 이 양쪽으로 이래. 그래가지고 이게 또 다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을 다 개정을 해서 아마 그 5년 동안 이걸 다 없애려고 하고 또 그 대법관을 네. 뭐 30명으로 증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또 조삼모사로 이렇게 말했어. 한꺼번에 한다는 것도 아니고 1년 거치 해서 4명씩 그죠? 네. 4명씩. 그 지금 14명 있거든요, 대법관. 그러면 이제 4명씩 하고 첫 해는 그만두고 둘째 해부터 4명씩 하면 결국 4명, 나머지 4년 동안 하면 16명 되잖아요. 네. 그럼 퇴임하면 30명을 채워요. 근데 이분들이 다 아마 이번에도 뭐 헌법재판관 후보도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법률 대리인 이승엽 변호사. 예, 그 소송을 수행해줬던 변호사 그분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요 4명씩 넣으면요 16명이 되는데 이분들이 또 연차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다음 정권 끝날 때 돼야 다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손만대까지 걱정이 없도록 그렇게 대법관들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네. 헌법재판관들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헌법재판관의 경우에 자기 그 변호한 분이 이 헌법재판관이 된다는 거는 쌍방울에서 변호사비 대납을 해줬던 사건이 문제가 됐는데 자, 요의 경우는 저희가 좀 뒤에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마찬가지로 네. 헌법재판소가 변호사비를 대납한다는 의혹을 받게 되잖아요. 네. 근데 막무가내로 나만 잘 살기로 가시겠다. 자, 오늘 판도라 이제 나만 잘 살기는 이유를 좀 들어봤는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엿새째를 맞습니다. 오늘로. 그 사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단 영상을 먼저 만나보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좀 어색하죠? 좀 웃으면서 합시다. 우리 국민에게 위임받은 일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각자 해야 될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아요. 라면 한 개 2,000원 한다는데 진짜예요? 아무래도 저희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하고 혹여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를 한번 챙겨서 다음 회의 이전이라도 좀 보고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엿새 동안 이재명 대통령 뭐 굉장히 지금 바쁜 움직임을 보인 게 저희 영상으로 지금 봤는데, 자, 그래서 그런가 혹시 두 분 보셨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날로 초췌해지고 있다. 하루 만에 초췌해졌어요. 그러니까 푸석푸석해지고 있다. 그리고 뭐 강유정 대변인은 본인이 SNS에 나 원형 탈모가 지금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의 업무를 이제 같이 이 서포트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좀 추정이 되는데. 두 분, 뭐 박수현 의원님은 대변인도 하셨고 소통수석 하셨고, 그다음 김재원 최고위원님은 정무수석 하셨고. 얼마 못 하셨죠. 왜 이렇게 최고위원도 얼마 못 하고 정무수석도 얼마 못 하고 아니 그게 그래요? 얼마 못한 게 다행이라는 걸 알아야 돼. 아니 그래서 이 뭐 강훈식 비서실장, 그다음 강유정 대변인 이 두 분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어떠세요? 청와대 계실 때 어떤 일상이 좀 어떻던가요? 아니 우선 그 저 같은 경우는 첫 대변인이었는데 지금과 똑같이 인수위가 없는 정부의 출범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국민들께서 보실 때 대변인은 이제 누가 다 기록을 해주고 다 작성을 해주면 폼나게 와서 이것만 읽는 것으로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작성. 대변인은 정말 수첩을 들고 들어가서 글 다 받아 적어야 되거든요. 뭐 워드를 하거나 이건 또 아닙니다. 소리가 나기 때문에 다 적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우리가 볼펜 글씨를 많이 안 써봤잖아요. 컴퓨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랜만에 볼펜 글씨 잡고 하루 종일 쓰는데 3일 만에 저는 여기서 피가 나더라고요. 피가 나요, 손에서? 그러니까 물집이 잡혔는데 이제 그렇다고서 대통령의 말씀이나 주요 회의 내용을 안 쓸 수는 없으니까 네. 계속 마파도 썼는데 막 쓰다 보니까 수첩이 볼곡색으로 물이 드는 거예요. 보니까 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런데도 이제 회의는 진행이 되니까 이걸 기록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네. 책임감으로 피가 나도 막 썼죠. 그런데 우리 송주영 앵커께서 그 당시에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셨지만 그때 그 일화가 나중에 알려져 가지고 우리 청와대 출입 기자분들께서 나중에 혹시 이 책을 한 권 쓰게 되거든 이 책 제목을 미리 정하자. 네. 제가 해준 것이 기자들이 정해준 게 대변인 수첩은 혈서 이렇게 써준 적이 있는데 3일 만에 그렇게 됐거든요. 네. 왜 저렇게 힘드냐면 뭐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정신적으로 힘들 겁니다. 책임감이죠. 이 어려운 시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최고 컨트롤 타워로서 모든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저 자리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천근 바위를 눌러놓은 것 같은 그런 무게인데 그런 어떤 무게에 짓눌린 그런 힘든 이런 것들에다가 뭐 인수위가 없으니까 하루에 회의가 뭐 여러 개를 대통령이 참석하실 텐데 대변인이나 비서실장 거기에 뭐 다 참석하고 기록하고 네. 브리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대변인 때 하루에 저는 몰랐는데 우리 기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걸 보면 제가 하루에 라이브를 7번 했다는 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브는 이렇게 생방송으로 이제 하는 것인데 하루에 한두 개 브리핑만 해도 기자님들 기사 작성하고 힘들 건데 그렇죠. 뭐 그 정도죠. 근데 지금도 아마 그런 것들이 될 거고 여러 가지 어려워진 나라를 바로 정상화하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 공직자들도 힘이 들겠지만 저는 우리 국민만큼이야 힘이 들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네. 힘을 냈으면 좋겠고 네. 지금 이제 그 국무회의를 하는 것을 이제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임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인데 대통령은 바뀌고 이제 회의를 하니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렇죠. 어색한 네. 도구라고 해서 보도가 많이 났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로 돌아가 보면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굉장히 어색했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첫 말씀을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장관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장관이라는 책임감과 그런 공직 정신으로 일을 해주기 바란다 이런 네.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뭐 공직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셨고 뭐 비록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이고 여러 가지 탄핵을 겪으면서 기분도 많이 잃었겠습니다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정말 힘든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해서 공직의 봉사의 자세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 김재원 최고위원님은 정무수석 때 어떠셨어요? 생활이? 이게 수석 비서관은
그 대통령의 분신과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각 부처 장관이나 또는 각 부처에서 그 국정이 수행되는데 그것을 대통령을 대신해서 전부 챙기고 대통령의 지시나 명령을 하다라는 네. 그런 역할을 주로 하는데요. 이 정무수석은 조금 달라요. 정무수석은 정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국회에서 문제가 되거나 논란이 되거나 또 국회에서 거론되는 모든 일이 결국은 정무수석의 사안이 되거든요. 그러면 국정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정무수석이 관여를 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시끄러우면 그게 결국은 정무수석이 해결해야 되는 일로 가는데요. 정무수석 하다가 보면 제일 많은 게 뭐 단식하는데도 가서 말려야 그쵸. 되고 또 제가 정무수석 할 때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많은 시위가 있었고 그 사드 배치를 당초에 그 성주읍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그 과정이나 이런 것이 국방부가 주관해서 할 것 같지만 이게 결국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면 전부 정무수석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책임감과 함께 네. 그 억누르는 그 부담감이 너무나 커서 근무 시간이야 뭐 보통 한 6시 반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이렇게 일상적인 일을 하게 되지만 퇴근 후에도 잠시라도 이 시간을 자유롭게 자유로운 생각이나 자유로운 활동을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강훈식 비서실장이 초췌해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이 그렇게 오래 근무하기가 어려운 것이 네. 그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뭐 청와대 일을 하면서 뭐 비서실장 뭐 역대 모 비서실장은 뭐 치아가 많이 뭐 몇 개 뭐 임플란트를 했다 이 얘기도 있고. 그럼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임플란트를 제가 기억에 뭐 12개인가 네. 뭐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대통령 되기 전에 아니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에도 때. 하셨어요. 예. 아직고 그럼 원래 치아가 나쁘신 분이니까. 아니 요 얘기 좀 잠깐 해볼까요? 그러세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기자회견할 때, 자 용산 대통령실이 무덤 같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냐면은 인수인계가 조금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 얘기를 조금 얘기를 지적을 한 건데, 뭐 아까 박수현 의원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도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조기 대선으로 이제 인수위 없이 정권이 들어섰단 말이에요.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당시는 어땠나요? 딱 그 청와대 들어가 보니까 뭐 이 정도로 뭐 아무것도 없고 이랬나요? 그러니까 우선 저희가 그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를 인수인계할 때는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가 계속 있었습니다. 인수인계를 정말 철저하게 잘해라. 그래서 좀 인수인계 와서 받으러 오세요. 이렇게 전화도 하고 했는데 안 와요. 네. 그래서 저희 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국민소통수석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생방송이라 짧게 짧게 네. 할게요. 그래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그 책상 위에 한 권을 자세하게 친절하게 놓고 왔던 이런 기억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박근혜 정부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들어간 문재인 정부의 초기에 가보니까 네. 그냥 가자마자 첫날 걸레도 아무것도 없어가지고요. 네. 그 물티슈 그거 네. 해가지고 대변인 책상을 한참을 닦았던 기억이. 그러니까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아니,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인수인계가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건 따로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니 그게 무슨 탄핵을 당한 정권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현실적으로는 대통령직으로 있을 동안에 모든 기록을 대통령 기록물로 전부 규정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나머지 기록물에 속하지 않은 사안들은 전부 소각하거나 네. 파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컴퓨터들도 전부 디가우징을 해서 기록을 지우게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남겨놓을 수가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것이 맞는데 네. 뭐 옛날에 보면 정무수석실에서 캐비넷 문건이 발견이 됐다 이런 것은 오히려 그 담당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남겨둔 원래는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먼지 한 털도 남겨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사실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그런 뭐 매뉴얼이라든가 네. 당장에 그 국정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일들은 오히려 남겨놓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한데 지금 현재의 법제도는 남겨놓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니, 법 제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관행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파견 나온 우리 말로 이제 늘공이라고 하는 직업 공무원들이죠. 이제 그분들은 방마다 한두 명 정도씩 남아서 그런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이제 하는데 이번에는 김재원 최고 말씀대로 그런 서류 정리할 건 해야죠. 그러면서도 매뉴얼 정도는 만들어서 놓게 돼 있어요. 그게 관례입니다. 예, 근데 그런데 그게 없었다. 없었고요. 네. 더구나 공무원들까지도 전부 다 원대 복귀를 시켜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야말로 무덤 같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근데 무덤에는 무덤 주인이라도 묻혀 있는데 여기는 그것도 없는 빈 무덤 같은 그런 곳이었다고 하니 황당하고 강민정 네. 대변인 말에 의하면 대통령과 하는 회의를 티타임이라고 하는데 그 티가 없다. 티도 하나. 그 물 생수 먹을 때도 없었더라. 뭐 이런 것인데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한 언론 보도에도 정진석 전 비서실장과 총무비서관이 뭐 지시한 것으로 그렇게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도 있고요. 아마 그것은 지금 김재원 최고 말씀하셨지만 그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넘어올 때 그 캐비넷 문건 같은 것들이 정리가 안 되고 정리를 안 낸 그런 어떤 경험들, 사법 처리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이 트라우마로 작용해서 해도 너무하게 정리했다. 뭐 이런 것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저희가 박수현 의원님이 준비한 판도라를 좀 열어볼게요. 시간이 벌써 꽤 많이 흘러서 박수현 의원님도 판도라 열고 가셔야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준비 제대로 많이 해오셨을 텐데. 자, 그러면 박수현 의원님이 준비한 판도라 열어주세요. 김재원 최고위원님 말씀을 많이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제가 속도 준비한 함께. 판도라는 국민의힘이 땡땡땡땡 네 자입니다. 하고 있다. 땡땡땡땡 네 하고 글자입니다.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님. 일단 우리 당이 지금 많이 애먹고 있죠. 그래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고군분투. 고군분투. 뭐 격려합니다. 뭐 어떻게 그런 고급스러운 말을 골라가지고 그러면 좀 더 용맹정진. 용맹정진. 좋습니다. 자, 제발 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인가요? 땡이죠. 땡이다. 그럼 정답은? 아니 뭐 스스로 잘 아실 거예요. 아실 텐데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답을 아주 쉽게 냈는데 그걸 못 맞추시네요. 그래서 이게 이야기는 뭐냐면 뭐 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아니, 하고 아까 있으니까. 본인도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아무리 생각해도 이 답은 맞출 수 없는. 자, 문제를 그러면 어렵게 짧게 설명 냈으니까. 주시겠어요?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있다. 이런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지난 대선도 네. 어떤 국민을 위한 미래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알고 보니까 당권 경쟁에 투쟁한 거에 불과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것이 네. 대선 이후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반성과 국민에 대한 사과도 없이 지금 전당대를 언제 하냐, 어떻게 하냐, 뭐 친윤, 뭐 이렇게 싸우고 있고 하와이 바다 건너에서 홍준표 전 시장님은 또 핵폭탄을 막 쏘고 있고 막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이 국민의힘이 대선이 끝나고 패배를 했는데도 전혀 변하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 국민의힘 그대로 있더라. 원래는 제가 국민의 짐 하고 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건 뭐 선거도 지셨는데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께 너무 마음 아픈 예의가 없는 말 같아서 네. 국민의힘이 여전히 변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국민의힘 하고 있다.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아니 그 국민의- 당권 일단 말씀하셔가지고 당권 경쟁 그 얘기 좀 해보고 싶은데 그렇지 그러세요. 않아도 지금 국민의힘 뭐 오늘 의원총회를 지금 장시간 했어요. 근데 결론을 못 내렸는데 핵심은 이제 차기 지도 체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이 지도 체제 관련해서도 친한계는 뭐 관리형 비대위원장 두고 그다음 조기 전당대회 하자. 친윤계는 혁신형 비대위원장 두고 12월까지 하는 이 비대위 체제 유지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입장이 엇갈리는 건지 일단 김재원 최고위원님 당내 상황이니까 짧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근데 뭐 저는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도 네. 빨리 전당대회 해서 후임 당대표가 주도권을 가지고 혁신을 하든 뭐 개혁을 하든 쇄신을 하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우리 당이 사실 대선을 치르면서도 그 비대위원회를 구성해서 비대위에서 대선을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분들이 모여서 있으니까 도대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심야에 그 평생 1,000원짜리 당비도 한번 안 내본 분을 우리 당이 당대표로 바꿔치기 하려다가 실패한 것 아니겠어요? 당 후보로. 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전당대회를 하고 나서 그 전당대회에 선출된 당대표가 뭐 당론을 변경하든
또는 후보 교체에 대해서 당무 감사를 하든 무슨 쇄신을 하든 하는 것이 맞지. 네. 지금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굉장히 쇄신적이고 훌륭한 분이지만 임기가 6월 30일까지예요. 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다시 자기 임기를 연장해서 내가 쇄신을 하겠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긍을 할지 저는 좀 현실성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비대위원장하고 몽땅 사퇴하자고 해서 비대위원들이 다 사퇴하겠다고 해놓은 상태예요. 네. 그런데 비대위원장이 그것을 무시하고 다시 비대위원들을 선출하고 그분들과 함께 다시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내가 임기를 연장하겠다. 이것은 제가 봐서 좀 어려울 거고 네. 그러면 다시 또 전당대회 할 것 없이 혁신형 비대위원회를 구성해서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당 혁신을 하자고 하는 것이 지금 와서 왜 저 비대위원장을 선출해야 되는지에 대한 네. 마땅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것은 아마 각자 자신들의 생각이 이해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물러난 네. 아무것도 아닌 평당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능한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그러면 만약에 전대를 치른다면 지금 뭐 여러 대표 주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이번 당대표 선거에 나가면 이길 거다. 왜냐하면 뭐 경선 때 43.37%를 받았기 때문에 이기고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짧게 퍼센트로 얘기를 해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가 당권을 잡을 수 있다. 몇 퍼센트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충분히 왜냐하면 가능하다. 이번에 9월 초에 네. 전당대회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 측은 지난번에 당원들 투표에서 조금 미진해서 그 대선 후보가 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도 사실 대통령 선거운동보다는 전국에서 이 당원 입당 원서를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한동훈과 함께하는 분들은 이제 입당을 해달라 해서 입당 원서를 잔뜩 받았는데 자신들 주장으로는 20만 명이래요. 그쪽에 근데 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얼마 되는지는 몰라도 이분들이 5월 말까지 입당을 한 분이면 6, 7, 8, 3개월 당비를 내면 9월 초에 전당대회 때 모두 이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저는 뭐 그렇게 봐서 이분들이 충분히 역량을 갖추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막 그것이 누가 되든 문제는 비대위를 만들어서 혁신하겠다는 것에 대한 이 별로 그 정당성이 없다. 네. 그러니까 그냥 빨리 전당대회를 해서 당이 안정적으로 체제를 갖추는 게 맞다. 아니, 저도 네. 국민의힘 이야기지만 일단 요 얘기 좀 잠깐 해볼까요? 그러세요.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일단 전대를 치른다는 전제 하에 박수현 의원님은 이제 뭐 국민의힘 얘기기는 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한다면 될 가능성 몇 프로다? 아니 저도 똑같아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보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자 우선 지금 국민의힘 이야기지만 뭐 혁신형 비대위를 하네 뭐 관리형을 하네 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어요. 그 당이든 저희 당이든 혁신 그 오랫동안 해온 혁신 때문에 뼈를 하도 깎아가지고 깎을 뼈가 없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다 혁신해 왔는데 그것을 운용하는 세력과 사람이 문제예요. 지금 그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탄핵을 일으켰던 그 친윤이라고 하는 그 정당의 주 세력들 선거에 지고도 물러나지 않잖아요. 안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원의 힘으로 정리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김재원 최고가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의 힘으로 정리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한덕수 씨를 하룻밤에 정리하는 그 당원의 집단 지성이 아직 살아있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이 건전한 야당으로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차기 집권을 보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그래도 합리성이 좀 살아있는 그런 어떤 사람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한동훈 전 들고요. 대표다. 저는 그래서 그것이 뭐 김문수 후보님께서 예를 들어 다시 안 나오신다면 그것 좀 전제로, 여쭤볼게요. 김문수 후보는 나와야 된다, 나오지 말아야 된다. 저는 뭐 나오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미 그렇게 강물은 흘러갑니다. 그래서 흘러간 물이 되돌아와서 어떤 강물을 다시 밀어낼 수 없는 것인데요. 김문수 후보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죄송하지만 그 시대에 맞는 이 시간의 역할을 충분히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후배들이 좀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역할을 하셔야 되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
어떤 전당대회 속에서 어필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많다. 정립돼야 된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네. 우리 이재명 그 대통령이 그 벌써 대통령 선거 3번 나와서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과 경선에서 패배했을 때는 그때 성남시장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겨뤄서 패배했을 때는 그 경기도지사였어요. 근데도 돌아와서 결국 당대표가 되고 당대표를 또 재선까지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흘러간 물로 따지면 이재명 대통령 태평양쯤 가서 돌아야 되는 물인데 그것을 뭐 아무나 그냥 마구 이야기할 건 아니고 다만 역사적인 소명이 어느 정도이냐 그거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면 제가 김재현 최고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약간 김문수 후보가 나와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걸로 뜻은 얘기는 아니고 하는데. 그 다른 당의 사정이라고 해서 너무 함부로 네. 재단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런 아니 그 김재현 최고위원님 오시면 저 이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사실은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을 하셨기 때문에 네. 김문수 후보는 뭐 욕심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나오시나요? 안 나오시나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이 소통을 좀 그때 해보지 당시의 않았어요? 그 발언은 네. 실무진 100여 명을 모아놓고 이제 해단식을 하려고 하는데 실무진이 아닌 외곽 지원 그 역할을 했던 분이 몰려와서 당대표 출마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연호를 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지금 그 당대표 출마할 때냐 하고 호통치는 그 내용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뭐 욕심이 있다 없다의 문제보다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날 망치는 일이다. 오늘 판도라에서 우리 김재원 최고의 발언으로 기사가 하나 뽑힐 것 같습니다. 어떤? 아니 이야기는 이미 김문수 후보 전당대회 출마할 수도 뭐 이런 거. 아니 그러면 이미 제가 이런 이야기는 다 저 언론에 했고 또 그 비슷하게 주로 이제 그 추측 보도를 일삼는 분들이 또 그렇게 보도까지 했어요. 근데 정상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김문수 후보가 지금 전당대회에 출마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도 아니고 출마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역사적인 소명이 어떻게 지금 부여될지도 알 수 없는 그래요. 김재현 그건 뭐 맞습니다. 최고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김문수 후보가 출마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저는 그것조차 지금 알 수가 없는 것이 그것조차 지금 알 수 지금 우리 없다. 당이 지금 무슨 비대위를 구성해서 혁신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논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저는 그런 논의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라고 보죠. 네. 예. 네, 그러면 요 국민의힘 상황은 아직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다시 또 의원총회를 통해서 좀 더 논의를 해본다고 하니까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좀 더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저 생방송이라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대한민국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취임 초기 대통령의 말과 행동은 언제나 큰 관심사였습니다. 아무래도 국정 운영 방향을 드러내는 메시지가 될 수 있어서인데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는 과연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정치 고수이자 현직 교수이신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새 대통령이 바뀌고 처음 뵙는 거잖아요. 네. 자, 김 교수님 그 한 6일 동안 네. 이재명 대통령이 보였던 행보 중에 아, 이거 조금 인상이 깊다 이런 장면이 있으셨을까요? 예, 뭐 그래도 취임 초기는 허니문 기간이라고 그래서 네. 언론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국민들도 일단 기대를 가지고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눈에 들어오는 몇 가지 장면이 있었는데 저는 그 김밥 한 줄 국무회의가 아, 네. 제일 눈에 들어왔어요. 그 진짜 사진에 보니까 그렇게 질 좋은 비싼 김밥도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에는 이거 혹시 편의점에서 사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급하게 산 네, 느낌이죠. 정말 단순한 김밥 한 줄에 뭐 주스도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물을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하는 대통령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확실하게 각인되는 저는 사진 한 컷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장면은 저는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그 정당 대표와의 오찬. 네. 저는 그건 참 보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윤석열 정부 때 사실은 이 여당과 야당의 강대강의 대결로 극한 투쟁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줄타넷과 계엄이라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는 그걸 다 이제 복원시켜서 네. 정말 대통령으로서 협치하고 통합하는 그런 여야가 서로 간의 정치가 복원되는 그런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국회에서의 정당 대표와의 오찬이 저는 상당히 기대를 갖고 봤습니다. 자, 홍 의원님은 어떤 장면이 인상이 깊으셨어요? 뭐 제일 중요한 장면을 다 얘기해서 저는 다른 얘기를 한 두 가지 하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어색한 동거죠.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김밥 국무회의에 사실은 대통령하고 강훈식 비서실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네. 임명된 국무위원들이죠. 더군다나 대통령께서 지금 6월 중순에 15일에서 17일 그 G7 초청받아서 가시겠다고 결정을 했지 그쵸. 않습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외교부 장관하고 같이 가야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이 한 6월 지금 초니까 한 7월 중순쯤 돼야 아마 이재명 내각이 다 드러나지 않을까.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그 현충일 행사 끝나고 그 인근에 있는 남성시장 갔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시장 방문하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상인들하고 소통하고 본인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소위 그 바닥 경제, 민생 경제에 강조하는 모습, 그다음에 소통하는 모습 보였는데 정말 대통령께서 이런 거 자주 했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임금님들도 그 평복으로 환복해서 몰래 이렇게 그 시찰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정말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호프데이든 아니면 뭐 이런 그 바닥시장, 그러니까 이 서민 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래시장을 가신다든지 네. 아니면 등등해서 이렇게 대면 접촉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대통령 뭐 첫 행보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인사도 이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성을 읽을 수 있는 이제 하나의 메시지인데요. 이재명 대통령 이제 취임 첫날부터 주요 보직 인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내각을 책임지는 국무총리에는 사선에 김민석 의원을 지명하고 대통령실을 총괄하는 비서실장에는 삼선에 강훈식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제 국회와 소통을 맡는 이제 정무수석에 사선에 우상호 전 의원을 임명을 했는데요. 두 분 이번 인사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좀 평가를 좀 해볼게요. 홍 의원님 먼저 하실까요? 예. 우선은 첫 번째 인사가 이제 다들 주목을 했었죠. 그 총리하고 비서실장을 누가 하느냐 네. 했는데 일단 비서실장은 젊은 리더십으로 간 것 같아요. 아마 역대 제일 최연소라고 하죠. 한 8년 전에 임종석 실장보다 조금 더 어린 것 같아요. 근데 네. 첫 70년대생. 예, 네. 그러니까 컨셉은 비슷한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잠깐 젊은 리더십으로 소통하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뭔가 이렇게 일하는 네. 대통령실 그런 이미지의 강훈식 실장이 굉장히 잘 일할 것으로 보고 또 국회의원도 하면서 굉장히 그 야당원들, 그러니까 상대당 의원들하고도 소통도 잘하고 굉장히 완만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일을 잘 해낼 것으로 보고 총리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는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뭐 그 실제로 이제 발표가 그렇게 되면서 뭐 야당의 반발은 당연히 있을 거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수석 최고위원 하면서 그 소위 그 당시 윤석열 정부와 그다음에 국민의힘을 공격하는데 전선에 섰지 않습니까? 네. 개헌국면에. 근데 아마 그 대통령께서 보기에는 그런 측면을 높이 산 것 같아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고 전략적으로 일 처리한다. 그다음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정치 경력이요. 본인하고 같이 들어온 사람이 대개 이제 70대 중반에 있습니다.
자기보다 10년 이상 된 사람들하고 동기예요. 네. 동기 중에서는 거의 뭐 완전히 애 취급당했을 그 당시에는 32인가 그때 그 네. 국회의원 첫 당선됐을 때니까. 그래서 자기 동기생들은 다들 은퇴했는데 이제 총리 하면서 화려한 복귀를 한 거죠. 그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정무적 감각, 그 김대중 대통령도 모셔봤고, 네. 그다음에 또 야인으로 있으면서 십몇 년 가까이 어려움도 겪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상당히 그 인생에 대한 겸손함도 이제 갖추게 되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총리로서 굉장히 잘 원만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계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미리 예견해서 조금 이렇게 방송에 계속 얘기를 했던 분이기도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김민석 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는 민주당 내에서 어쨌든 당대표 후보군으로도 좀 얘기가 됐었어요. 이 기류가 나중에 좀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김민석 그 후보자, 총리 후보자가 됐다면 대통령께서 권하지 않았으면 당대표를 훨씬 더 희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인수위도 없이 출범하는 정부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려운 자리를 좀 부탁을 했다면 그걸 거절할 수는 없었겠죠. 그 김민석 그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대통령의 그 제안에 뭐든 아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실세, 뭐 실권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무적 조율을 굉장히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부처간 칸막이 갖고 싸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자기 밥그릇 싸움이라고 네. 하잖아요. 그런 것을 깰 수 있는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의 역할을 기대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네. 김 교수님, 저 이 평가를 듣기 전에 네. 좀 얘기를 홍 의원님 얘기를 들으면서 불현듯 드는 네. 생각인데, 그럼 김민석 의원님 입장에서는 총리를 받는 게 더 나은 거예요? 당대표를 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아니 뭐 총리나 당 대표나 그게 대권으로 가는 데는 중요한 스태핑 스톤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정치계 정계에서는 항상 하는 게 적어도 대권 후보로 한번 나서려면 당 대표를 하거나 총리를 하거나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를 하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뭐 둘 다 나쁘진 않은데 네. 본인이 생각했던 방향의 계획표가 있다고 한다면 뭐 그거 상관없이 대통령 당선인이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걸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에 초기 인선을 보면 정말 실용, 실리, 뭐 실력, 삼실이라고 할 수 있죠. 삼실. 예, 이런 것들을 많이 챙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제가 높이 평가를 하면서도 네. 또 한편으로는 저도 야당이니까 고민해 보면 그래도 최소한의 국민적인 눈높이에서의 도덕성, 윤리 이런 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합니다만 네. 알려진 것처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 선고받은 경력도 있고, 과거에 정치적 논란에도 많이 휩싸이고, 그래서 물론 이제 청문회 기간 동안에 많이 검증을 하겠습니다만 네. 최소한의 도덕적 눈높이는 있어야 된다. 네. 특히 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민주당으로 다시 복당하기 전에 그때 제가 김민석 그 총리 후보자랑 같이 많이 놀았어요. 그래요? 그분이 그 마포 민주당에 갖고 있었을 때 그때 얼마나 또 바깥에서 큰 야인 생활을 저랑 같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친노 비판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는 계속 비노 반노의 길을 갔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투항해가지고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그때 씁쓸했는데, 어찌됐든 그 뒤로 이제 다시 또 국회의원 2번을 연속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러저러한 망감이 교차하긴 합니다만, 대통령 입장에서 실력을 봤다 하더라도 적어도 총리 후보자 정도는 도덕적인 또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그런 또 기준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대통령실의 조직과 인사와 이런 거를 총괄해야 되는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의 강훈식 의원이 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홍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외로 강훈식 비서실장은 젊고요. 네. 그리고 지난번 당권 경쟁에서 또 이재명 대통령과 당권을 겨뤘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비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성향이 있는데 비서실장으로 가깝게 둔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면에서 좀 고민해서 잘한 게 아닌가 싶고요. 대통령이 잘못하는 길, 또 잘못 결정을 할 때에는 정말 가감 없이 쓴소리를 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열린 어떤 그 비서실의 스태프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게 좋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강훈식 실장이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면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계속하는 그런 올고전절한 실장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보면은 뭐 김용범 전 기재부 차관이 정책실장도 하고 그리고 우상호 전 의원이 이제 정무수석도 하고 그리고 오광수 전 검사장이 민정수석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분들의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제가 좀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기준이 굉장히 그 실력,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능력이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는 약간 좀 균형감을 맞춘 것 같아요. 균형감 예. 어떻게요? 예를 들면 이제 국정원장하고 안보실장 얘기를 해보면 국정원장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인데 네. 잘 아신 것처럼 대북통이고 네, 그쵸. 여러 가지 있는데 이분은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에서는 뭐 친북 인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친북 인사는 절대 아니고요. 북쪽에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인사입니다. 아, 그래요? 저도 북한 연구를 해서 아는데 김규식 교수 알 거예요. 북쪽 사람들이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 통일부 장관 중에 한 명이에요. 그만큼 원칙적인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친북이다 이렇게 기준으로 분류될 인물은 절대로 아니고 다만 국내 정치에 전혀 절대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나타난 거고 국정원을.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분이 아무래도 북한통이고 하다 보니까 안보실장은 대미통. 그러니까 이 북미국에서 오래 근무하고 네. 외교부에서 잔뼈가 굵은 위성락 그 실장을 임명하면서 미국하고 한미동맹과 남북관계의 두 가지 축을 네. 역할 분담을 시키는 거겠죠. 정책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실장에 김용범 그 기재부 관료 출신이잖아요. 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하고 굉장히 실력 있는 그 관료예요. 근데 관료의 장점과 단점이 있죠. 장점은 안정감이지만 단점은 개혁에 대해서 조금 더 소극적인 보수적 입장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반면에 경제수석으로 하고 있는 하준경 교수 같은 경우는 교수로서 뭐 저도 잘 아는데 꾸준히 우리 민주당 쪽에 자문을 해왔던 그다음에 확장적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속적 입장을 가져왔기 때문에 교수 출신 수석 경제수석과 관료 출신 정책실장 간의 조합을 맞춘 거죠. 정책실장이 안정감과 그다음에 현실적인 입장을 네. 취한다면 경제수석은 훨씬 더 교수 출신으로서 개혁적이고 뭔가 추진력을 바탕으로 해서 좀 비전을 제시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는 건 아닌가.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5선의 국회의원으로서 원내대표도 하고 당의 비대위원장도 했기 때문에 정치력은 여의도 안팎에서 가장 정평이 네. 나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그만큼 소통을 강조한 만큼 대통령의 소통의 대리인으로서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그러니까 아마 야당에서 가장 환영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정무수석으로 된 것 같아요. 아니 우상호 정무수석은 뭐 정무수석 되신 거는 환영은 하는데 저희 판도라 입장에서는 고정적으로 저희한테 항상 와주셨던 이 원내대표셨는데 지금 못 오셔서 저희는 또 마음 한켠에 조금 안타까움도 좀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축하드립니다. 곧 아니, 우리 홍준표 대표께서도 또 어디 또 차출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아까 통일부 장관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통일부 장관 후보로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계세요. 어떻게 지금 가시는 건가요 또? 아니 저희 짝을 잊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더 이상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하면 이런 네. 노미네이트된 것만 하면 한 6, 7번 됐어요. 중기부 장관에서부터 통일부 장관 등등해서 이번까지. 근데 이번에 아닙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걸로. 예. 예. 아유, 저희는 참 다행입니다. 자, 아니 김 교수님 그 민정수석으로 오광수 전 네. 검사장 임명됐는데 보통은 야당에서 반대를 하는데 이 경우는 여당 그리고 범여권 조국 혁신당에서조차도 부적절하다 이러면서 좀 반대 목소리를 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뭐 신중하게 고민해서 결정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재밌었던 장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권 내에서 여당 내에서 일부 반발이 있었다는 건데 아마도 이제 검찰 출신 특히 특수부 검찰 네. 출신이라는 데 대한 막연한 이제 좀 저항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뭐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거고 네. 또 오랫동안에 저는 교분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민정수석으로서 이제 낙점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아마 이제 그 부분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트라우마는 문재인 정부 때 조국 민정수석을 임명했다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그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과거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 이른바 이제 계엄까지 오는 데 있어서 특수통 검사에 대한 막연한 불신이 있었던 네. 것 같은데 민정수석 본연의 임무를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네. 공직기강 확립하고 대통령 친인척 관리 잘하고
그다음에 검찰과 소통해서 검찰이 정권의 칼날이나 정권의 어떤 도구가 되지 않고 스스로 제도적으로 개혁하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결과를 보고 성과를 보고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조국 수석이 이제 민정수석을 했을 때 사실상 이 사법개혁에 있어서 사실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한 우려에 학자 출신보다는 이 검찰 내부를 정확하게 하는 검사장 출신을 했다라는 얘기도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가요? 그 여당 내 기류는 더 잘 아실 테니까. 이렇게 복귀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인선에서 좀 그 어떤 학습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왜 네. 그러냐면 두 분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하고 조국 민정수석이었어요. 두 분 다 아주 개인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죠. 네. 근데 두 분 다 학자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검찰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 어떤 민정수석이나 법무장관으로서 조직을 장악하는데 좀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무장관이나 민정수석 중에 한 명이 검찰 출신이라면 한 명은 다른 출신으로 하는 게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그때 조국 수석을 법무장관으로 할 때 또 민정수석을 그 당시에 그 감사원 출신을 하면서 이건 좀 아닌데 싶었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장관을 조국 장관 보내면 최소한 검찰 조직과 소통할 수 있고 검찰 조직을 좀 틀어줄 수 있는 사람을 민정수석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도 또 그런 밸런스가 안 맞았거든요. 저는 이 얘기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인사를 한다면 이번에 저 민정수석은 제가 보기엔 어떤 그 실태 파악 그다음에 검찰에 대한 뭔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그 특수통 출신의 검사 출신의 이제 오수석을 임명했다면 네. 도리어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아닌 또는 법조인이 아닌 사람으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 법학 교수라든지 최소한 이제 법적 그건 있어야 되니까요. 법적 전문성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이 아니거나 또 만약 사법고시 합격자라 하더라도 검찰 출신이 아닌 판사나 변호사 출신, 네. 또는 이런 정치인 중에 누구, 이런 사람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밸런스를 맞추면 저는 이번에 그 오수석 그 특수통 출신에 임명한 것 자체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보입니다. 근데 균형을 맞추는 게 네. 그 양쪽의 주장을 잘 그 중심을 잡고 대통령이 잘 이끌어가면 이게 신의 한 수가 되는데 네. 이게 잘못해서 싸움을 잘 정리를 못하게 되면 사실은 크게 분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양쪽이 서로 그렇습니다. 기싸움을 하고 그러니까 갈등을 하게 되면. 그렇죠. 홍 대표님 말씀처럼 지금 그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도 사실은 그런 경우가 좀 되고 그다음에 정책실장도 기재부 관료 출신하고 그다음에 경제수석이 또 학자 상당히 비전 중심의 학자 출신이 되고 또 상당히 또 그 검찰도 마찬가지로 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그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이 그 내부적으로 잘 조율돼서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만 네. 이게 결국은 우리도 조선시대 때 동인서인 당파 싸움하고 봤잖아요. 당파 싸움을 이용해서 왕권을 강화할 수 있지만 당파 싸움이 휘둘리면 왕권이 이게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물론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잘할 거라고 우리 국민들도 기대하고 그러나 그런 실험이 의미 있는 실험이지만 꼭 성공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어느 쪽이 휘둘리지 않더라도 자기 중심을 잡아서 네. 견제와 균형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그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네. 저는 논쟁을 하되 그게 아마 지리하게 그 내부적 갈등이나 또는 너무 길게 좀 갈등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방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 이제 당대표 시절에 우리 홍 의원님께서 원내대표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유의 인사 스타일을 많이 반영한 거다라고 봐야 될까요? 전 그렇게 보입니다. 아는 사람. 아는 아는 사람. 사람이라는 게 측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실력이나 그 사람의 어떤 그 능력을 확인한 사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서 그 실력을 갖췄다라고 판단하는 판단한 사람.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 김용범 그 정책시장 같은 경우는 측근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엔 다만 능력을 확인한 거죠. 대통령께서 어떤 계기든 뭐든 자기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일 좀 하는구나 이런 판단들 했던 사람들의 리스트에 있던 사람들이 이번에 발탁되는 거 아니냐 보입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예, 필기도구 제공해 줄 직원도 없군요.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합니다. 뭐 윤 정부 측은 과거 정부 인수인계 관례를 따랐다 이렇게 반박을 좀 했습니다. 각자 다른 당의 이제 정권 교체가 되면 더 이런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사례만 봐도 이제 조금 비슷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너무 고질적인 문제 아닌가요?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빨리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인수인계 매뉴얼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문제는 행안부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정무직들은 사실은 원래 그날부로 그냥 다 아웃이에요. 네. 사표 쓰고 나가는 건 그건 맞는데 정부에서 온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놔둬야 되는데 아마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저도 그 옛날에 그 2007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마지막으로 정책보좌관으로 있다가 연구소로 가니까 엄청 탄압을 받긴 했어요. 그 국정원에서까지 찾아와가지고 네. 아, 네. 거의 뭐 그 사표 받으라는 식으로 그 우리 회사에 압박을 넣고 그랬어요. 그때 이명박 정부에서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다 보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빨리 윤석열 정부에서의 그 어떤 그 레떼를 띄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빨리 부처로 먼저 가겠다. 남아 있지 말고 괜히 들어와서 남아 있으면 이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무원들, 네. 중용된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돌아가서도 천덕꾸러기 되고 어렵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비서실장한테 빨리 원복시켜달라고 했고 그러니까 그걸 다 돌려보냈는데 아, 공무원들이 오히려 요청을 했다.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그 정진석 비서실장 측에서는 해명을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일정 부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공무원을 다 돌려보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손님들이 이제 그 들어오잖아요. 이제 주인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주인들을 위해서 인수인계하고 그 구조가 어떻고 안내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들이 그런 요구가 있다고 다 돌려보내고 그 빈집처럼 만든 건 그건 큰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제 인수인계 과정이 없었다는 것은 뭐 이제 어느 쪽 말이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심지어는 같은 정당에서 같은 정당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그런 해프닝이 맞아요. 있었던 것 네. 같아요.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그 박근혜 정부 탄핵되고 인수위 없이 문재인 정부 들어왔을 때 이른바 그 청와대 캐비넷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민정수석실 네. 캐비넷 사건. 그 캐비넷에 무슨 자료가 남아 있어서 이게 발견이 돼서 이게 사실은 적폐청산 이 국정농단 사건 연장선에서 굉장히 많은 수사의 빌미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지켜본 이 청와대나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다 이거 치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서류들을 다 파쇄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걸 증거인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중요한 것들은 다 대통령 기록관에 다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과거에 그런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왔을 때 이른바 청와대 캐비넷 문건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로 좀 과하게 이걸 좀 깨끗하게 했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매뉴얼이 없으면 매뉴얼을 만들었어야 됩니다. 인수위 기관이 없는 이 정권 교체가 되면 어떻게 챙길 걸 챙겨놓고 인수인계를 해준다는 걸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것 같아서 이제 이에 합당한 정확한 매뉴얼들 만들어 놓는 게 좋고요. 이걸 지나치게 뭐 한쪽에서 보면은 만약에 대통령께서 그렇게 언급을 하고 또 박찬대 원내대표가 또 언급을 하니까 마치 윤석열은 일을 하나도 안 한 사람이구나 뭐 이런 이미지가 생겨요. 사실은 가보니까 펜도 하나 없더라. 윤석열은 펜도 없이 그냥 술만 먹었나 이런 이미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들을 노렸든 노리지 않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런 연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정치 공세는 좀 불필요하다. 오히려 정확하게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매뉴얼들을 이참에 여야가 그리고 정부가 좀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거처도 사실은 지금 조금 불안정해요. 안가에서 있다가 한남동 관저로 옮겼습니다. 네. 개방 중인 청와대에 대해서 보수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일단 비용 문제도 있고 하니 당분간은 이제 머물겠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거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대통령실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 이 원론적인 얘기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온 것. 그게 본래 가장 그 국민들께 인정받았던 취지는 국민께 직접 소통하겠다라는 것이었잖아요. 네. 구중궁궐에서 나와서 국민과 함께 국민 곁에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가겠다는 의미로 용산으로 온 거였는데 실제로 지난 3년은 뭐 소통은 전혀 없었고 불통으로 결국 안 좋은 결말을 가져왔단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 말로는 장기적으로 세종으로 옮기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건 국민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돼서 또 여야 합의를 해야 되니까 이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으로 대통령의 거처와 집무실과 관저는 좀 국민들과 합의해서 의견을 좀 모아보자. 의견을 모아서 좀 다시는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저는 좀 길게 봐서 좀 제도적인 좀 안착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필요한 얘기예요. 네. 제도적 정비가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뜬금없이 네.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용산관저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 저희가 그때 지적을 했어요. 그 당시 국민의힘이 뭐 대통령이 결정할 이 사안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관용적인데 만약 그렇다면 대통령이 당선될 때마다 나는 어디로 갈래? 그러니까 그 지난번 이 헌법재판소 결정 때문에 서울 아니면 아무데나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기준이라면 그러면 안 되죠. 뭐 나는 뭐 강남이 좋아서 강남, 뭐 누구는 뭐 나는 그냥 뭐 강북이 어디가 좋으니까 나는 도봉산 밑으로 갈래.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서 매번 대통령 바뀔 때마다 관저가 움직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국방부 청사를 지금 활용한 건데 여기 보안이 굉장히 취약해요. 네. 몇 년 전에 문제가 됐지만 도청 문제도 네. 우방국이지만 미국 측에 의한 도청 문제까지 제기가 됐었고 테러에 의해서도 굉장히 노출돼 있는 점에서 굉장히 취약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청와대로 옮기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하나 더 한다면 네. 관저 대통령이 한번 이동할 때마다요.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민 불편이 생깁니다. 관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이동할 때마다 상당한 용산 지역의 교통 어떤 도로 막히고 네. 교통 통제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시민 불편이 발생하거든요. 청와대로 일관적으로 옮겨서 관저에서 대통령은 가깝게 시민들에게 그 불편함이 없이 다니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자, 이 얘기도 좀 해볼게요. 그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비서실 직원이 이제 퇴사 브이로그를 올려서 이제 논란이 됐는데요. 브이로그를 통해서 대통령실 경례 등을 이제 공개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대통령실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서 촬영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 문제가 이제 상당히 심각한데 이 문제 가볍게 그냥 개인의 일탈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심각하게 저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젊은 여직원의 개인 취미 생활이라고 하기에는 좀 심각하죠. 왜냐하면 용산 대통령실이 어찌됐든 보안시설이고 네. 그다음에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그 내부의 상황이 외부에 유출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 심각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개인의 어떤 취미 생활이라고 하기보다는 훨씬 더 심각하기 때문에 뭐 이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법적 조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사실은 계엄과 탄핵의 사실은 부작용 중에 하나죠. 바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그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할 일이 없으니 이런 짓까지 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러면서 보면 이 계엄과 탄핵의 후유증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용산 대통령실 전면적인 기강회의. 저는 이거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건 공직기강 회의죠. 공직기강 예, 회의다. 예를 들면 대통령실 근무할 때 다들 보안각서 쓰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 그 통상적으로 그 대통령실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한 3주 정도의 국정원에서 그 신원조회 기간이 있어요. 그런 신원조회를 거쳐서 안보상의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해야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정도의 엄격한 그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는 대통령실 직원이라면 당연히 이런 것들은 숙지화되고 자기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교육받고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 그리고 이 직원이 결국은 그동안 여러 논란이 있었잖아요. 김건희 여사 센터 본능 얘기 나오고 그 대통령실에서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게 뭐 김건희 여사 개인 화보냐. 대통령은 보니까 중요한 자리에서 딴 일을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그 중심에 잡히고 뭐 이런 사진이 나온 것을 저는 찍은 사람도 문제고 그거를 공개한 그 홍보실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외부로 공개했는데 대통령의 활동을 그때 올라갈 사진과 올라가지 말아야 될 사진을 선별도 못하고 저는 이번에 그 새로운 정부에서는 정말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서 기강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후보 시절에도 저는 도구다. 진짜 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거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공직자지 자기 사적으로 이해관계에 있거나 또는 그 국민에게 그 어떤 이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고 얘기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브이로그를 찍어서 이 외부로 유출했다라는 거는 사실은 조금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김 교수님, 이 역대 정부에서도 사실은 이 보안 문제는 조금 저희가 잘 알려지는 내용으로도 좀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이 사실은
보안이 뻥 뚫려가지고 네. 이 사람은 수시로 그냥 보안 체크 없이 드나들어가지고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특히나 이제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관저에 주로 많이 머물렀고 관저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저를 수시로 드나드는 보안 손님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안이 면제되는 손님으로서 드나들었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그 많은 일들을 개입을 하고 또 관여하고 결국 농단까지 하게 된 것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일을 하고 대통령이 생활하는 곳에 대한 보안은 뭐 단지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관계를 생각해서도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돼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특정 인물 또는 어떤 특정의 이 보안 감각이 없거나 기강이 해이된 네. 사람이 정말 보안을 마음대로 무시하고 수시로 이 보안을 해치는 행동을 한다면 그건 그 대통령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안보에도 저는 큰 구멍이 뚫린다고 생각을 해요. 자, 마무리는 저희가 수치인 분명으로 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인사는 이제 특히 중요한데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제 두 분이 전하고 싶은 한마디 짧게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잠시 메시지 고민해 주시고요. 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먼저 김 교수님부터 메시지 전해주시죠. 네. 저 수치인은 분명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저는 수치인으로 삼겠습니다. 대통령실 참모 그리고 뭐 총리 후보자까지 지금 지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능력을 중시하는 실리, 실력, 또 실용 그걸 중시한다는 것은 뭐 일단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자기가 임명할 수 있는 임명할 그 사람들의 인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당, 야당과의 협치입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의 셀프 사면법이라든지 본인 스스로의 셀프 재판 중단법이라든지 본인 스스로에 관련된 사법 리스크를 그 입법부의 강력한 의석을 가지고 강제로 하려는 것은 정말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풀어주시기를 그리고 여야가 협치해서 정치를 좀 정상화시켜 주시기를 우리 수치인 이재명 대통령께 강력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홍익표 의원님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고 앞으로도 더 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지난 정부에서 인사 실패가 어떻게 정권의 실패로 이어지는지를 많이 확인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세 가지 기준, 실력, 그다음에 공적 마인드, 즉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마인드 생각,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하는 도덕성, 이 세 가지를 갖고 인사를 하신다면 저는 인사 실패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좋은 정부, 그리고 좋은 정치로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 모두 새롭게 출발하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판도라는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